안녕하십니까, 오토다이리 오종훈입니다. 기아 스토닉 가솔린 모델 준비했습니다. 작년 2017년 11월 말에 출시한 모델인데요, 이제 차를 배정받아서 시승에 나섰습니다. 오늘 엄청 춥습니다. 지금 바깥 날씨는 영하 10도를 오르내리고 있는데요, 아주 추운 날 기아 스토닉을 만나게 됐습니다. 가솔린 모델입니다. B세그먼트 SUV 시장이 아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1.4 MPI 가솔린 엔진을 적용을 했는데요, 6단 변속기를 얹어서 딱 100마력의 힘을 내는 모델입니다. 기아 자동차가 새로 선보인 스토닉 가솔린, 과연 어느 정도의 성능을 가진, 어느 정도의 매력을 가진 차인지 오늘 시승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시죠. 투톤 루프를 적용을 하고 있죠. 아주 영한 젊은 느낌을 주는데요, 막 대학교에 들어간 아이가 콤비 정장을 입은 그런 느낌이네요. 어딘지 어색하고 하지만 좀 밝고 경쾌한 그런 느낌을 줍니다. B세그먼트 SUV의 단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큰 차체는 아니죠. 작지만 5인승 SUV로서 충실한 몫을 해내는 야무진 그런 차급의 SUV입니다. 차창 아래로 노란색 라인을 하나 그어 놓았는데요, 시선을 붙잡아주는 포인트의 역할을 잘 해내고 있죠. 밝고 경쾌한 느낌을 주는데 일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타이어를 보면 넥센 타이어가 들어가 있네요. 2055R17 사이즈의 타이어입니다. 자, 뒤에도 보면 넥센 타이어 2055R17 사이즈의 타이어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단정한 모습이죠. 뒷모습도 보면 어떤 선이나 면 처리가 과장된 부분이 없이 아주 단정하게 세팅되어 있는 뒷모습입니다. 머플러고요. 오늘 아주 춥습니다. 트렁크는 이중 구조로 되어 있네요. 안에 밑으로 다시 공간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다시 열면 그 밑에 에어 컴프레셔, 펑크가 났을 때 대체할 수 있는 응급구조 키트 정도로 얘기할 수가 있죠. 스페어 타이어는 없습니다. 자, 이중으로 되어 있는 트렁크가 턱이 좀 있는데요, 엔진룸입니다. 아주 잔잔하게 애기 숨소리처럼 잔잔하게 작동하는 가솔린 엔진 소리를 들을 수가 있죠. 자, 실내에 들어왔습니다. 운전석 계기판 한번 보시죠. 자, 스티어링 휠에 이렇게 많은 버튼들이 올라와 있죠. 안드로이드 오토나 애플 카플레이를 연동을 시켜야지 음성인식 기능이 작동을 하네요. 여러가지 기능 버튼들 들어와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모니터고요. 센터페이시아의 공조 스위치, 그 밑에 USB와 aux 단자, 12V 전원 단자 정도가 들어와 있고, 6단 자동 변속기를 조절하는 변속 레버 들어와 있습니다. 시팅 히트고요. 열선 스티어링 휠 버튼입니다. 자, 전체적으로 단정한 그리고 심플한 그 인테리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플라스틱을 적용을 했지만 아주 고급스럽게 디자인한 부분이 눈에 띄고요. 글로우 박스가 있습니다. 도어 패널에는 이런 정도의 버튼들이 있고요. 여러가지 드라이버 어시스트, 운전 보조 기능들을 조작할 수 있는 버튼들입니다. 브레이크와 가속 페달, 자, 하이패스 그리고 조명 장치들, 그리고 선바이저, 지붕엔 썬루프가 없고요. 인테리어가 전체적으로 아주 심플하죠. 그리고 이 주황색 컬러로 실내에 포인트를 줘서 세련된 그런 느낌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젊은 층의 취향을 고려한 그런 디자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상당히 밝고 경쾌하고 젊은 느낌을 줍니다. 네, 뒷좌석에 앉았습니다. 운전석 좌석은 제가 앉았던 그대로 두고 뒤로 왔습니다. 빗세그먼트여서 뒷좌석 공간이 상당히 협소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필요한 최소한의 공간은 갖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자세를 잡고 앉았는데요, 무릎 앞으로 주먹 하나가 겨우 빠듯하게 들어가고요, 가로로 하면 그냥 여유 있게 들어가는 정도. 그러니까 무릎 앞에 주먹 하나, 빠듯한 공간이 남아 있습니다. 차체 길이가 그렇게 길지 않은 차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공간을 확보했다라는 건 그래도 실내 스펙을 최적화해서 작지만 필요한 최소한의 공간은 확보했다라고 보입니다. SUV여서 세단에 비해서 앉은 자세는 상당히 편안합니다. 이렇게 기대에 앉으면 무릎이 앞 시트를 파고 듭니다. 이렇게 꽉 끼게 되는 그런 자세가 되는데요, 뒷 시트는 이렇게 6대4로 나눠서 이렇게 접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트렁크 공간을 좀 더 확장할 수가 있겠고요. 센터 터널은 바닥이 아주 살짝 솟아 있는 정도입니다. 그렇게 높지 않아서 가운데 좌석에 앉기에도 그렇게 불편하지가 않습니다. 가운데 자리도 머리 윗공간 헤드 클리어런스 충분하게 확보를 하고 있어서 좁은 그런 느낌은 전혀 들지가 않습니다. 센터 콘솔 뒤 아래로 이렇게 12V USB 포트가 들어와 있습니다. 자, 뒷좌석은 이렇게 원 버튼으로 열리지 않고요, 이렇게 버튼을 누르고 있는 동안만 차창이 열리고 닫힙니다. 자, 센터 암레스트도 없고요, 차급에 어울리게 아주 기본적인 뒷좌석 공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할 편의 장비 이런 거 찾아볼 수는 없고요. 필요한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했다 정도로 뒷좌석은 평가할 수 있을 듯 합니다. 하필이면 시승 잡은 날 이렇게 한파가 몰려왔는데요, 한파를 뚫고 시승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티어링을 한번 볼까요? 자, 하나, 둘, 2.6회전 정도 합니다. 아주 스티어링 휠 조작감은 상당히 부드럽고요, 유격은 거의 느끼기 힘듭니다. 전동식 파워 스티어링이죠, MDPS. 스티어링 휠의 조작감은 상당히 가벼운 편입니다. 스티어링 휠을 돌리는데 전혀 아무런 부담감이 없습니다. 가솔린 1.4 MPI 엔진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고 출력 정확하게 100마력. 1.4 엔진이면 다운사이징, 터보 뭐 이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터보 없는 자연흡기 MPI 엔진이고요, 최고 출력도 100마력에 불과합니다. 정확하게 100마력이죠. 그런 사전 지식 없이 이 차를 운전하면 아마 첫인상이 가볍네 뭐 이런 정도 느낌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스티어링 휠도 가볍고요, 그리고 첫 발짝 떼는 것도 전혀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아주 가볍고 경쾌하게 미끄러지듯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시승 모델은 프레스티지 트림이고요, 최고급 트림이죠. 판매 가격은 2025만원이고요 이게 옵션으로 투톤 루프와 드라이브 와이즈 두 개 옵션을 추가한 모델입니다. 지붕 색깔을 달리 했는데요, 투톤 루프는 5가지 색깔 조합으로 가능하고요, 그래서 좀 더 밝고 경쾌한 느낌을 낼 수가 있습니다. 툭 과속방지 턱을 넘는 느낌이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톡톡톡톡 그 충격을 잘 받아내고 있고요, 방지턱을 통과하고 난 뒤에 뒷마무리도 깔끔하게 마무리를 합니다. 잔진동이 없는 거죠. 충격을 받고 난 뒤에 마무리를 잘 해내는 겁니다. 이런 코너를 제법 힘차게 돌아나갈 수도 있고요. SUV지만 앞바퀴 굴림입니다. 사륜구동이 아니죠. 자, 이 소리는 차선 이탈 경고 시스템이 작동하는 소리입니다. 차선을 밟고 있다 라는 얘기죠. 차선을 밟을 때 경고를 전해주는 겁니다. 조향에 직접 개입해서 차선을 유지하는 데까지는 나가지 않았고요, 차선 이탈 경고 시스템을 적용을 했습니다. 차선을 이탈할 때 경고해 주는 거다 이거죠. 차선을 유지해 주는 건 아니고요.
더불어서 크루즈 컨트롤 시스템도 있는데요. 크루즈 컨트롤도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아니고 그냥 정해진 속도로 달릴 수만 있는 그냥 가장 기본적인 베이직한 크루즈 컨트롤입니다. 자, 운전자 보조 시스템. 운전자 주의 민감도, 전방 충돌 방지 보조 되어 있고요. 전방 충돌 경고 있고요. 후방 교차 충돌 경보, 이런 정도의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기판 형태는 이렇게 순간 연비까지 볼 수 있고요. 지금 총 주행거리가 약 570km 정도, 575km 달렸는데요. 평균 연비가 9.7km/L입니다. 15인치 타이어를 적용을 하면 12.8, 그리고 17인치 타이어를 적용했을 때 12.6km/L 연비를 보인다는 게 이 차의 공인 복합 연비죠. 여기에 비하면 실제 주행 연비는 좀 떨어지는 수준인데요. 아직 차가 새 차이고 덜 길들여졌다고 봐야 될까요? 이따가 본격적인 시승을 마치고 다시 리셋을 해서 복귀하는 길에는 연비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교적 작은 차급인 B세그먼트 SUV이지만 이렇게 다양한 편의 및 안전 장비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그 드라이버 어시스트, 운전자 보조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요. 내비게이션 8인치 정도 되려나요? 아주 깔끔한 스타일의 내비게이션 들어와 있고요. 하이패스 룸미러도 프레스티지 모델에는 기본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교통 흐름을 따라서 편안하게 무리에 섞여서 달리고 있는데요. 아주 차분하고 편안한 그런 주행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엔진 소리와 차창을 스치는 바람 소리 정도가 아주 잔잔하게, 아주 낮은 수준으로 바닥에 깔리는 정도입니다. 이 정도면 차급에 비해서 매우 조용한 실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듯 합니다. 1.4 MPI 가솔린 엔진을 뒷받침해 주는 것은 6단 자동 변속기입니다. 엔진 출력을 적당하게 조율을 해서 100마력의 출력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90km 전후의 속도로 편안하게 이동하고 있는데요. 길 상태가 살짝 안 좋은 구간입니다. 이런 구간에서는 어김없이 실내로 들어오는 잡소리의 크기가 커집니다. 메이커에서 아무리 차를 조용하게 잘 만들어도 사실은 길 상태에 따라서 그 소음의 수준은 확 차이가 나죠. 대체로 조용하고 편안합니다. 도로 상태가 좋은 곳에서라는 전제 하에 말이죠. 자, 시속 100km에서 RPM은 약 2200 정도를 보입니다. 엔진 배기량이 작아서 아무래도 회전수를 좀 더 높여야지 시속 100km를 커버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시속 100일 때 1.6 엔진만 하더라도 1800, 1600 가까이 떨어지는 경우가 대다수인데요. 시속 100에서 2000rpm 이상을 보이는 경우는 그렇게 흔한 경우는 아닙니다. 결국 1.4 MPI 엔진의 특성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작은 배기량으로 큰 힘을 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엔진 회전수를 높여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쉐보레 트랙스 같은 경우는 1.4 가솔린 엔진이지만 여기에 터보를 물리죠. 그래서 최고 출력이 140마력으로 훨씬 더 강한 힘을 냅니다. 현대기아차 그룹 차원에서 보면 가솔린 엔진이 없는 것도 아닌데 왜 1.4 MPI 엔진을 장착을 했을까 하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현대차와 기아차는 플랫폼을 공유하죠. 차급에 따라서 디자인만 달리 가져가고 파워트레인의 제어는 동일하게 갖고 갑니다. 같은 엔진, 같은 변속기를 사용을 하는 경우가 많죠. 서스펜션까지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소나타와 K5 그렇고요, K3와 아반떼 그렇고요, 그리고 스포티지와 투싼, 소렌토와 산타페, 하여튼
거의 판박이처럼 이렇게 같은 파워트레인을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극히 예외적으로 스토닉이 다른 플랫폼을 사용을 합니다. 현대차의 코나가 있죠. 현대차의 코나는 차세대 플랫폼을 사용을 해서 가솔린 엔진도 1.6 GDI 엔진을 집어넣습니다. 변속기도 7단 DCT 변속기를 사용을 하고요. 스토닉보다 한 급 높게 포지셔닝 했다고 보는 게 맞을 텐데요. 스토닉은 프라이드의 플랫폼을 공유를 한다고 봐야 될 테고요. 엔진도 코나와는 다른 엔진, 다른 변속기를 사용을 합니다. 코나보다 한 급 아래로 포지셔닝 했다고 보이는데요. 자, 기아차로만 놓고 보면 좀 아쉬운 대목입니다만, 현대기아차, 현대차 그룹 전체의 수준으로 좀 넓은 수준에서 본다면 아주 폭넓은 포지셔닝을 한 거죠. 좀 더 넓은 시장에 그물을 펼쳐 놓은 셈입니다. 고객 선택의 폭을 아주 넓게 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좀 더 고급 고성능으로 가기 위해서는 코나를 선택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도 경제성, 가성비를 중시하는 고객은 스토닉으로 유도할 수 있게끔 좀 더 넓게 모델들을 배치함으로써 전체적인 시장에서 고객들과의 접촉면을 훨씬 더 넓게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기아차로만 놓고 보면 아쉬운 대목일 수 있지만 현대차 그룹 차원에서 본다면 참 영리한 그런 모델 포지셔닝 전략이 아닐까 싶습니다. 뭐 쓸데없는 소리들을 늘어놓을 필요는 없고요. 좀 달려보죠. 자, 킥다운 버튼이 느껴집니다. 가속 페달을 꾹 밟으면 자, 엔진 소리가 좀 살아나죠. 그렇게 썩 듣기 좋은 엔진 소리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부지런히 엔진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시원하게 속도를 올려나갑니다. 엔진 소리는 좀 애처롭다시피 억지로 힘을 짜는 듯한 그런 소리를 내기는 하지만요, 이런 소리를 내면서 부지런히 속도를 올려나가고 있습니다. 차창을 스치는 바람 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고요. 제법 빠른 속도다 싶은데 계기판상으로 보면 뭐 그렇게 빠른 속도 같지는 않습니다. 공차 중량이 1175kg, 최고 출력 100마력, 약 11.7kg 정도의 마력당 무게비를 보이는데요. 11초 전후, 12초 전후에 제로백 타임을 기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점점 속도는 빨라지고 있고요. 하지만 속도가 높아질수록 가속에는 한계가 드러납니다. 점점 가속 시간이 느려지는 거죠. 사실 1.4 엔진으로 이 정도 달리는 게 대단하다라고 칭찬을 받아야 하죠. 칭찬해 줘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만큼 차체의 떨림이 심하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이 정도 차급의 차가 아주 빠른 극한적인 속도로 달리게 되면 거의 차가 부서질 듯이 요동을 치고 떨고 하는 게 정상이겠죠.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주 바람 소리는 아주 많이 커졌지만 상당히 차분하게 안정감 있는 자세를 유지했습니다. 체감 속도는 딱 실제 속도와 유사하게 느낄 수 있었고요. 주행 모드를 조절할 수 있는 장치는 없습니다. 그냥 가속 페달을 깊게 밟으면 스포츠 모드가 되는 거고요, 살짝 걸치듯이 움직이면 에코 모드가 되는 겁니다. 변속 레버를 왼쪽으로 넘기면 수동 모드로 할 수가 있는데요, RPM 변화가 전혀 없는 걸로 보아서는 수동 변속 모드가 스포츠 모드를 겸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아무래도 1.4L 100마력 엔진이 고속 주행에서는 조금 힘겨워하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데요, 가속할 때 엔진 사운드가 참 듣기 애처롭습니다. 쥐어 짜내는 그런 느낌 있죠.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물론 고속주행을 잘 해내고는 있습니다만 그 고속주행까지 가는 과정이 이렇게 아주 편안하고 안락한 건 아니었습니다.
자, 결국 그 B세그먼트 SUV 시장이 아주 어느 순간부턴가 아주 치열한, 가장 뜨거운 시장이 되어버렸죠. 국내 5개사가 너나 없이 이 시장에 모델을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기아차는 스토닉과 더불어서 니로까지 이 시장에 투입하고 있죠. 현대차 코나, 기아차의 스토닉과 니로, QM3, 다음에 티볼리, 쉐보레 트랙스까지 6개 차종이 이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선택의 폭이 넓기로는 쌍용차의 티볼리가 가장 넓죠. 숏보디와 롱보디 타입으로 보디 타입을 구분을 하고 있고요. 4륜구동, 2륜구동, 그리고 가솔린과 디젤까지 두루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의 입맛에 맞춰서 고를 수 있고요. 현대차의 코나도 그렇습니다. 롱보디, 숏보디만 없을 뿐이지 가솔린과 디젤, 4륜구동, 2륜구동 다 구색을 갖춰놓고 있어서 소비자의 입맛대로 차를 고를 수가 있겠습니다. 스토닉은 4륜구동 모델이 없죠. 그리고 트랙스는 가솔린 모델이 없습니다. 이렇게 조금씩 부족한 부분들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소비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아주 많은 제품들이 치열하게 경쟁을 하면서 내 입맛에 쏙 맞는 모델을 딱 맞게 고를 수 있는 그런 시장의 환경입니다. 자, 이제 완만한 코너를 만났는데요, 좀 빠르게 돌아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UV죠. 차고가 높습니다. 게다가 앞바퀴 굴림이어서 코너에서 좀 불안할 수도 있는데요, 제법 빠른 속도로 잘 돌아 나가고 있습니다. 타이어가 좀 불안할 수도 있는데 17인치 타이어가 차체를 잘 지탱하면서 서스펜션과 조화를 이루면서 안정감을 잃지 않고 코너를 돌아 나왔습니다. 일단 SUV여서 차체가 일단 높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어지간한 비포장도로는 편하게 달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험한 길, 이를테면 네 바퀴의 어떤 노면 상태가 제각기 다른 아주 가파른, 아주 험한 길에서는 물론 곤란을 겪겠습니다만,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만날 수 있는 어지간한 비포장 도로에서는 차체가 높은 것만으로도 충분히 커버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약한 언더스티어 경향이 보이고요. 하지만 이런 약한 언더스티어는 거의 대부분의 차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정도입니다. 야무지게 코너를 돌아 나가는데요, 살짝 불안한 면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운전석 시트 포지션이 높죠. 게다가 앞바퀴 굴림이어서 돌아 나가는 거동이 그렇게 마냥 안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바퀴 굴림 방식의 SUV 치고는 제법 야무지게 코너를 돌아 나갑니다. 자, 이런 B세그먼트 SUV 시장이 과열이 우려될 정도로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결국 엔트리카 시장이 좀 더 다양화된다라는 의미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차를 처음 사는 사람들이 SUV로 바로 들어온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세단을 거쳐서 그 다음에 SUV 거쳐서 수입차나 좀 더 큰 차급으로 대형 세단으로 이렇게 단계로 고객들이 이동하는 게 아니고 아예 몇 단계는 아예 건너뛰고 소비자들이 움직인다라는 얘기겠죠. 게다가 벌써 10여 년째 계속되고 있는 SUV 바람은 이제 바람이라고 얘기하기도 좀 무색할 정도로 지속적으로 SUV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제 세단에 못지않은 혹은 세단을 따돌리는 정도의 어떤 SUV의 여러가지 기능적인 장점들이 있죠. 넓은 실내 공간, 생활 속에서의 높은 활용성, 게다가 연비면에서도 앞선 그런 SUV들이 속속 나오면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굳이 세단을 살 이유가 점점 없어지는 겁니다. 따져보면 볼수록 세단 살 바에는 SUV로 가겠다 라는 판단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는 거고요. 또한 그런 소비자들이 많아짐에 따라서 메이커들의 대응도
빨라졌죠. 그래서 선택할 수 있는 SUV 모델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SUV 시장이 점점 커지면서 쪼그라지는 시장은 어디일까요? 제가 보기엔 소형 세단 시장이 큰일입니다. 특히나 이 B세그먼트 SUV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저 소형 세단 엑센트를 중심으로 하는 이 소형 세단 시장은 쪼그라들 대로 쪼그라들어서요, 참 옆에서 보기 민망할 정도입니다. 어쨌든 치열한 경쟁은 소비자들에게 좋은 것이죠.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이 더 넓어지는 거고요. 소비자들이 조금 더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시장은 움직이고 있는 게 확실해 보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렇게 경쟁차들이 속속 진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쌍용자동차 티볼리가 전혀 위축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죠. 호나나 기아자동차 스토닉 정도가 나오면서 이 티볼리 좀 위축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전혀 티볼리는 티볼리대로, 또 호나는 호나대로, 스토닉은 스토닉대로 성공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쟁자의 등장에 전혀 위축되지 않는 거죠. 쌍용자동차의 티볼리 같은 경우는 워낙 선택의 폭이 워낙 넓다라는데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하는 어떤 형태든 대안을 갖고 있습니다. 좀 휠베이스가 긴 차, 짧은 차, 가솔린, 디젤, 사륜구동까지 갖추고 있어서 SUV에 대한 소비자들의 니즈를 가장 충실하게 맞추고 있는 차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면에서 현대자동차 코나도 그런 면이 있고요. 자, 그렇다면 기아자동차의 스토닉은 어디서 장점을 찾을 수 있을까요? 적어도 이 차 스토닉 가솔린 모델은 가성비에서 그 장점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렴한 모델은 1600만원대에서부터 가격이 시작되죠. 가장 저렴하게 살 수 있는 SUV라는 점에서 시장의 관심을 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디젤보다도 약 240만원 저렴하게 가격이 책정이 됐는데요. 이 정도 가격이라고 하면 정말 말 그대로 소형차 사느니, 소형 세단 사느니 SUV 기아 스토닉을 사는 게 훨씬 낫겠다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SUV 시장의 진입 장벽을 가격적인 면에서 확 낮췄고요. 그런 면에서 이 차는 분명히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코너 진입, 브레이크 제동, 턴. 조금 더 밟아볼까요? 아주 잘 돌아 나갑니다. 타이어가 좀 힘들어할 법도 한데 전혀 그런 느낌 없이 아주 편안하게 코너 돌아 나왔습니다. 가속 페달을 깊게 밟아서 출발을 하니까 슬립 하는데요. 타이어가 구동력이 강했기도 했을 테고, 날씨가 추워서 노면과 타이어가 상당히 온도가 낮아 있었겠죠. 그립력이 좀 약해졌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자, 턴. 길이 약간 얼었을 수도 있는데요. 조심하면서 달려봅니다. 브레이크. 훌륭합니다. 몇 개의 코너가 이어진 와인딩 로드를 전혀 힘들어하지 않고 부담 없이 운전자 의도대로 정확하게 코너를 타면서 돌아 나왔습니다. 충격 쇼크 잘 받아줍니다. 턴. 두두두둑 옆으로 살짝 밀렸는데요. 길이 얼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노면의 온도가 너무 낮아서 타이어가 그립력을 제대로 갖고 가지 못하는 거죠. 이렇게 기온이 아주 떨어지는 날은 노면이 얼어 있지 않더라도 타이어가 평소의 성능을 제대로 보여주기 힘듭니다. 특히 사계절용 타이어의 경우에 그렇죠.
아까 같은 경우에 코너에 이를테면 클리핑 포인트에서 차가 돌아나가는 바깥쪽으로 두 클릭 정도 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타이어 그립력이 약했기 때문이고요. 타이어의 그립력이 약했던 건 바로 아주 낮은 기온 때문이었지 않나 싶습니다. 이 차 오디오 한번 들어볼까요? 자, 이런 정도의 오디오 소리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급스러운 소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자잘하게 실내로 파고드는 소리에 섞여서 듣기에는 그렇게 부족함이 없는 수준의 오디오 아닌가 싶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기는 합니다만 자동차에서 듣는 최고 수준의 오디오가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지 저는 좀 의문을 제시하는 사람입니다. 굳이 아무리 조용한 자동차도 달리다 보면 이런 소음에 노출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와중에 어떤 최고 수준의 오디오를 추구한다? 물론 가능은 하겠습니다만 엄청난 비용이 들어야 되죠. 그렇다면 그냥 그런 정도의 최고 수준의 오디오는 조용한 집에서 듣고요, 그냥 차에서는 편안하게 소음과 섞이면서 적절한 수준의 오디오를 택해서 듣는 게 낫지 않나 하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소리에 예민하거나 민감한 사람들은 무식한 소리다, 모르는 소리 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겠죠. 인정합니다. 자, 돌아가는 길에는 연비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인 복합 연비는 12.6km인데요 이곳 파주를 출발해서 서울 교대역까지 약 53km 정도 되는데요, 달리면서 어느 정도 연비를 보일 수 있을지 체크해 보도록 하죠. 최대한 차분하게 차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 정지하지 않고 갈 수 있으면 좋죠. 공차 중량도 가볍고요, 차 자체 무게가 가벼운 데다가 스티어링 휠, 가속 페달에 대한 반응도 아주 전혀 부담 없이 가벼운 편이어서 차를 다루기가 아주 수월합니다. 차의 성격을 딱 정해놓고 거기에 딱 들어맞게 만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코너의 아래 스토닉 포지셔닝 한다는 그런 큰 그림이 그려진 뒤에 이 차를 만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성능 면에서 보면 조금 다이나믹하고 스포티한 주행을 즐기는, 조금은 다혈질, 성질 급한 사람이 이 차를 운전하면 좀 답답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최고 출력 100마력의 힘이 그렇게 시원한 힘은 아니죠. 저스트 파워, 이 정도의 무게를 가진 이 차를 끌고 가기 딱 좋은 정도의 힘을 보여줄 뿐입니다. 넘치는 힘이라고 보기엔 많이 부족하죠. 파워트레인의 성능 면에서 이 차의 불만을 얘기할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차의 성격, 그리고 만들어진 배경, 브랜드 혹은 그룹 안에서의 포지셔닝 등을 두루 감안하면 그래서 이 정도로 세팅이 됐구나, 동감할 수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결국은 조금 더 고성능인 고급스러운 SUV, B세그먼트 SUV를 원한다면 코나로 가는 게 맞겠고요. 그런 고급스러움, 다이나믹, 동력 성능보다는 SUV의 어떤 편리함, 기능성, 이런 다양성, 혹은 좀 폭넓은 활동성, 이런 부분에 포커싱을 하고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저렴하게 누리고 싶다. 하지만 그렇게 고성능일 필요는 없다.
하는 소비자들이 이 차의 타깃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딱 필요한 만큼의 힘만을 가진, 조금은 어쩌면 좀 부족해 보일지도 모르는 파워트레인이지만 그 또한 실생활에서 쓰기에는 크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점이죠. 지금 약 20km 정도 달려왔는데요, 17.2까지 연비가 올라옵니다. 이렇게 차분하게 달리면 연비가 안 좋을 리가 없죠. 다만 시내 이제 도심 구간을 통과할 때 체증 구간을 만나게 되면 연비는 확 떨어지게 됩니다. 아유, 오늘 영하 9도 엄청 추운 날이었는데요, 그래도 차 안에 들어오니까 열선 시트도 있고 스티어링 휠도 열선에 깔려 있어서 그나마 살 것 같습니다. 아주 사진을 찍느라고 밖에 있을 때는 아주 귀가 떨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체증 구간입니다. 예, 체증 구간을 만나게 되면 연비가 확 떨어지게 됐죠. 지금 17.5km/L인데요, 여기서부터 이제 연비가 크게 떨어지기 시작하겠죠. 지켜보죠. 자, 연비는 다시 16.4km까지 떨어졌습니다. 18을 찍고 이제 뒷걸음질 치는 거죠. 올림픽대로 이수교차로로 빠져나가는 갈림길입니다. 연비 약 17.5까지 기록을 하네요. 이제 빠져나가면 약간의 교통체증이 있을 테고요, 지날수록 연비는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체증 구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연비가 계속 떨어지겠죠. 자, 이제 거의 목적지에 다 도착하고 있습니다. 서초역인데요, 이제 교대역으로 건너가면 목적지입니다. 네, 이제 다 왔습니다. 파주를 출발해서 56km를 달려왔는데요, 1시간 8분이 걸렸고 연비는 16.4km/L를 기록을 했습니다. 기아자동차가 밝히는 이 차의 공인 복합 연비 12.6보다 훨씬 높은 연비를 기록을 했죠. 그만큼 이 차를 차분하게 잘 다루면 훨씬 더 좋은 연비를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걸 직접 증명했다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단도직입입니다. 크루즈 컨트롤은 뭔가 좀 불편합니다. 원하는 속도로 정확하게 세팅 하지 못할 때가 왕왕 있는데요, 이를테면 쭉 세팅을 한 뒤에 속도를 올리거나 내릴 때, 버튼을 이용해서 속도를 올리거나 내릴 때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작동을 하는 거죠. 이를테면 속도를 정하기 위해서 세트 버튼을 눌렀는데 계속 감속이 된다거나, 살짝 한 칸 정도 올렸는데 계속 가속이 된다거나 하는 이런 상황들이 가끔 벌어집니다. 그래서 운전자의 의도와는 다르게 조작되는 경우가 왕왕 생기는데요, 그게 물론 운전자의 조작이 미숙함이든 기계의 오류든 간에 문제가 있습니다. 편하고 쉽게 조작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그 버튼 조작하는데 운전자가 신경을 곤두세워야 한다는 것 자체가 벌써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죠. 좀 더 쉽고 편하게 직관적으로 버튼을 작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드라이브 아이즈 약 85만원 정도 돈을 더 주고 선택하는 장비인데 뭔가 좀 부족한 듯한 느낌입니다. 어휴, 무겁습니다. 엄청 무겁습니다. 본넷이. 엔진룸을 덮고 있는 보닛은 제법 무겁습니다. 무심코 들었다가 그 무게감에 제법 놀랐는데요, 엿기 들듯이 운동하듯이 사용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 만큼 무겁습니다. 차의 연비에 별로 좋지 않죠. 이 차 차급이 그런 부분까지 경량화에 신경 쓸 만큼 그렇게
고급 차종은 아닙니다만 차의 안전성, 뭐 전체적인 강도 등을 생각해서 그 정도의 무게가 필요했겠지만 아유 그래도 무겁습니다. 네, 지금까지 기아자동차 스토닉 가솔린 모델 탔습니다. 영하 10도를 넘나드는 강추위 속에서 시승을 진행을 했습니다. 좀 추웠던 하루였음에도 불구하고 참 재미있는 시승을 할 수 있었는데요. 100마력의 힘을 내는 1.4 가솔린 엔진을 바탕으로 딱 필요한 만큼의 힘을 내는 동력 성능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실내 공간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성인 5명이 타도 부족하지 않은 딱 필요한 만큼의 공간을 잘 갖추고 있었습니다. 뭐니 해도 이 차의 장점은 가격이 아닐까 싶습니다. 1650만원대에서부터 시작한다죠. 디젤보다 무려 250만원 정도가 저렴한데요. 아마도 한국 시장에서 가장 저렴하게 살 수 있는 SUV가 아닐까 싶습니다. 스토닉 가솔린 모델의 이 같은 그 최고의 가성비를 시장이, 소비자들이 과연 얼마만큼의 애정을 표현해 줄지 그 귀추가 주목이 됩니다. 오늘 시승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오토다이어리 오종훈이었습니다.